우리 그 패널 여러분들도 준비하신 또 날카로운 질문들 가감없이 또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토론회 진행 시작하기 전에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자료고요. 응원하는 리시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혹시 찍으시나요? 기념 촬영도 찍으시나요? 영상? 기념 촬영도 찍으세요? 먼저 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선수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이팅입니다. 홍준표 파이팅!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비밀이 공동체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저희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후보만 또 메시지가 명료하게 소통이 돼야 되니까 후보만 마스크를 안 쓰시고 진행하도록 하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가 주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라고 하는 기조에 서 있습니다. 원칙은 그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기조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쪽입니다. 후보님도 귀한 시간이고 저희도 시간을 유용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제를 운영을 합니다. 전방에 보시면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 이내에 제한을 해서 운영한다는 점을 양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홍준표 대선 후보의 국민을 기자들 대표해서 질문할 패널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객석 기준으로 우측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정책부의 임설아 기자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옆에 매일신문 정병보 차장 유광준 차장님 오셨습니다. 저는 소속사는 매일신문 정치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종필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강원도민일보 남공창성 서울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경제 김봉철 정치부 기자, 현재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이 패널들은 유수한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집약적인 소통이 잘 되리라 보여집니다. 먼저 후보자이신 우리 홍준표 후보님의 내가 왜 20대 대선에 도전하는지, 집권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평화로우면서도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 포부와 비전을 모두 발언으로 2분 이내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금년부터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면에 어떻게 선진국 시대에 맞게 개혁을 할 것인가,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사회 문화 시스템은 또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는가, 대북 국방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야지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되겠는가, 또 외교 정책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모든 분야의 국가개혁 과제를 다음 대통령은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맞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선에 나왔고, 또 제가 당선이 된다면 모든 국정지표를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그런 국가개혁하는 그런 정권이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예, 포부와 비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주권자들이 판단할 때, 변별하는 때, 정책이나 리더십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변별 포인트로 공통 질문이 있고요. 각 분야별 개별 질문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가장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필입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영문 애칭 이니셜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소문자 J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실제 김종필인데 저에게 사전에 허가를 들어가지 않고 양해 없이 사용하신 점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원래 김종필 총재님을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참 존경했습니다. 여유와 낭만이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한국 정치가 너무 각박하고 살벌해서 저는 정치를 입문하고 난 뒤에 김종필 총재께서 보여주시는 여유와 낭만의 정치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총재는 큰 분이기 때문에 대문자 JP를 사용하지만 저는 그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소문자 JP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이니셜도 JP입니다. 예, 소문자로 겸양하시는 점은 제가 잘 헤아리겠습니다. 저는 김종필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내년 3월 9일 날 20대 대선이 벌어집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뽑게 되는데요. 우리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시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책,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 시대의 흐름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와 그다음에 홍준표 정책의 핵심 키워드, 대표 공약, 이건 어떤 정책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내년 대선의 시대 정신은 아무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선진국 시대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 시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는 공정, 자유, 서민, 소통, 이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제도가 공정해야지 그 다음 공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자유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시스템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자유가 오히려 지금 제한당하고 감시당하고 그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세 번째, 서민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은 것은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중산층이나 그리고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호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소통의 문제입니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전부 꽉 막혀버리니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치 분야 두 번째 공통질문 김봉철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로 보시면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축하드릴 일이 생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후보 개인의 지지율과 별개로 당의 지지율은 그만큼 못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후보 본인께서도 국민의힘은 싫지만 본인은 괜찮다라는 발언들을 이제 특정 지역에서도 좀 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바람직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후보 본인의 개인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매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 현상에 대한 후보님만의 해법이라든가 상황을 바라보시는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서 당에 얹히면 후보가 정말로 당선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선에 들어가면 대부분 보면 옛날에는 4대 4대 2라고 했거든. 지금은 3대 3대 4로 바뀐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는데, 30% 넘나드는 당의 지지만으로는 대통령 선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지지도 끌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20, 30대, 40대 지지도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을 또 지지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을 치르려면 대선은 우리끼리 하는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결속해 본들 대선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20, 30대, 40대 그리고 호남도 끌어오는 그런 후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다는 것. 최근에 와서 호남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실상 10%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투표해보면 5, 6%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가서는 국민의힘은 싫더라도 홍준표를 거부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특히 전남 광주 이쪽은 제가 91년도 검사를 하면서 조직폭력배 수사를 한 그 사건들이 지금도 전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슬러트 머신 사건, 그 사건하고 합쳐서 모래시계 드라마가 탄생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의 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향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 가서는 국민의힘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5.18 탄압한 그 후예들이니까. 그러나 홍준표를 싫어할 이유는 있느냐, 그런 취지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또 전주 가면, 전북을 가면, 제가 전북의 사위입니다. 제 처가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그 전북의 사위는 100년 지객이라는데 당은 싫어도 홍준표를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선까지 연결될지는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최근에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맞붙었을 때도 호남 지지가 20%를
넘기는 것을 어느 여론조사기관에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되면 직선제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호남에서 10%를 훨씬 넘기는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이어서 경제 분야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김봉철 패널 해주시겠습니다. 전 대리인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오히려 지표들은 굉장히 좋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실물 체감 경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경제 정책들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문제가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1,000조 이상씩 지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후보님만의 생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부채가 1,000조 시대가 됐어요. 가계부채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제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러다가 베네수엘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 후보를 경기도에 차배설하고 했습니다. 제가 집권을 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균형재정정책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1조 3,800억의 부채를 3년 6개월 만에 땅 한 평 안 빨고 부채 청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광역단체 사상 처음으로 부채 제로를 했고 또 그 이듬해는 흑자 도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난 뒤에 후임지사가 와서 부채만 8천억을 다시 왕창 지어놓고 자기는 감옥 가버렸죠. 경남 도정을 망쳐놓고.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부처럼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고도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계부채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신용불량자 파산 문제를 도의적인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은 도덕적인 모럴 문제는 이걸 빨리 사면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게 옳지 않느냐,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딱 저래 되니까 다 설명을 못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은 그러니까 답변은 기본은 1분 30초인데요. 뭐 강조점 있을 때는 좀 길게 하시고 워낙 이제 단답형으로 잘 답변 주시는데 그거는 안배를 후보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 분야 질문 남궁창성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후보님께 부동산 안정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후보님께서는 대규모 재개발,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을 이해를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진단 좀 해주시고, 후보님만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 정권이 부동산이 어려워지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억제하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부동산에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니까 그 세금이
전세입자들이나 세입자들한테 다 정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혼란이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부동산 정책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저는 신도시 정책은 반대합니다. 그 신도시는 만들어 본들 거기에 출퇴근 시간에만 2시간 그리고 출근에 2시간 퇴근에 3시간 길에서 다 소비하는 시간이 돼버리고 그리고 신도시 때문에 무분별한 도시 확장이 됩니다. 나는 그거 옳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가장 먼저 부동산을 잡아야 할 곳은 서울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도심을 초고층 개발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심을 초고층 개발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쿼터 아파트 제도를 저는 도입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 쿼터 아파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정치를 26년 하면서 잠실 대개발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고밀도로 개발된 잠실이 그게 제가 처음 국회의원 할 때 추진하던 사업이고 동대문 을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구역정리가 강남처럼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588 십창촌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65층 주상복합빌딩을 건축하는 것을 마지막에 사업으로 정리해 놓고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곧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강북을 대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할 때 쿼터 아파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나중에 자세히 물을 때 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강북의 대개발을 통해 가지고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집값은 안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동산 세제도 고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지금 보면 34평짜리 집을 팔아서 24평짜리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제가 불합리해서. 그 세제를 고쳐야 됩니다. 옛날에는 24평짜리 집 팔아가지고 34평 들어가고 34평에서 45평 들어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세제가 불합리해서 오히려 취득세, 양도세 내버리고 나면 34평 사고 24평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동산 세제도 대폭 완화하고 예컨대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을 살려고 할 때 그때는 취득세도 대폭 깎아줘야 되고 그리고 양도세도 대폭 깎아줘야 됩니다. 집을 사서 집을 팔고 집을 살려고 할 때는 자기가 주거용 그런 절차를 내야지 서민들이 집을 키워나가는 재미가 있고 또 살아가는 보람이 있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잘못 정하는 바람에 정말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난 지난번에 그 노무현 그 문재인 정권에서 태릉의 그 녹지에 또 그 집을 짓는다 그래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아까운 녹지를 또 그 아파트 존으로 만들겠다? 난 그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부동산 정책 문제가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고 중대 사안이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드렸습니다. 자, 다음 언론 분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단체이기 때문에 언론 부분을 좀 특화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봉철 편협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설명과 달리 언론과의 소통 부족, 부족하다는 평가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 현 정부에 대한 언론 정책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 홍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게 되면 언론과의 관계를 좀 매치를 해야 될 텐데 바람직한 언론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처음 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불통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인은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시행된 게 없고 난 문 대통령이 제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A4 용지만 들고 대답하는 신용만 했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 기자회견을 공개석상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정부가 펼치고 있는 언론 재갈법, 이거는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언론에 어떻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이 대륙법계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영미법계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0년도 제가 정무위 있을 때 재벌이 중소기업의 기술 침탈을 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해서 5배 이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제가 도입한 조항입니다. 그거는 워낙 재벌의 기술 침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도입하고 난 뒤에 재벌이 중소기업의 기술 침탈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륙법 체계지만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수가 있었는데 언론관계법에 이거 도입하는 거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자기 퇴임 후에 방어막 치려고 하는 거다. 원래 이 퇴임 대통령을 공격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언론이 공격을 합니다. 언론이 공격을 해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검찰이 들어갑니다. 역대 정권에서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 자기 퇴임하고 난 뒤에 언론에 입을 봉쇄하려고 저런 법을 만드나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로 약속 대련을 하지 않고 뭐 청와대 회견 보면요. 기자 어느 분한테는 니네 이거 물어라 나는 이래 답할게 미리 이야기하는데 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오픈된 스타일로 질의응답을 분기별 한 번씩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어서 민수아 대표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질문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언론 재갈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27일에 어쨌든 여당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사실 야당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테고 그렇다면 일부 독소 조항을 수정해서라도 여야 합의로 이걸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언론재갈법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가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시행 시기가 내년 4월로 돼 있죠. 내년 3월 9일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집행 보류를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통과되더라도. 네. 예, 사회 분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궁청선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니다.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가 내년 우리나라 단체 성장률이 2.0%까지 추락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1991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30년 중에 가장 낮은 단체 성장률입니다. 원인은
인구 절벽, 인구 제한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이제 코로나19 충격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인구는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데 집권 하신다면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인구 감소 정책에 대비하느라고 아마 수백조 돈을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할 때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런 식으로도 하고 모든 것을 했지만은 그게 아무리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하는 것도 회피하고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는 것도 회피를 하고 있느냐. 거기서 원인을 찾아갖고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태는 또 그렇게 하는 해결책을 저는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신의 육아 책임은 대부분 국가가 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리고 가정주부로 있다가 다시 자기 현직으로 복귀할 때에는 경력 단절 문제도 그거는 정말로 아무런 차등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조치가 또 필요하고 또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집값기가 만약 어려우면 결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주택정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원가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산주의 국가 빼놓고 원가주택 제도를 실행하는 나라가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쿼터 아파트 제도를 구상을 한 겁니다. 예, 이어서 유가부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후보님, 최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사건이 고발사주 의혹 이런 겁니다. 이대로 괜찮습니까? 마이크 괜찮습니까? 네. 예. 예. 그 검사 앞서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시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지금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더욱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후보님 나중에 당선되시면 또는 지금 후보 입장에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우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직접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이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미국식 FBI로 개편을 하고 경찰로부터 현재 경찰로부터 독립을 시킨 미국식 FBI 같은 독립수사체제로 만들어서 거기에 전담을 시키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 기능만 갖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해서 공소 유지 기관으로만 충실하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두 분 다 이른바 정치 수사입니다. 두 분 다 이른바 정치 수사고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 보면 과연 그분들이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 있을 만큼 그런 잘못을 저질렀나, 나는 거기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거는 통치행위가 대부분입니다. 통치행위가 대부분이고 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시하고 해버렸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건 개인적인 보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다.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와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보복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두 분은 바로 사면을 할 겁니다. 예, 이어서 외교 안보 분야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임수아라 패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친미냐 친중이냐 어느 한쪽 편에 서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이 쿼드 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후보님 의견이 궁금하고요. 아울러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면 이 위안부, 북도 등 한일 관계 정상화 해법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까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에 세계 대전급 전쟁이 6개가 있었어요. 청일전쟁, 노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 6.25 사변. 이 모두가 세계 대전급 전쟁이었습니다. 유럽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세계의 화약고가 동북아시아였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70년 훨씬 넘도록 왜 한반도의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거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팽팽하게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양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세력 균형이 깨어질 때 전쟁이 발발합니다. 세계대전은 다 그래 발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입니다. 그러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훼손하면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반도가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북핵은 끝까지 갈 대로 가버렸고. 그래서 우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권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대중국 관계는. 대중국 관계는 우리가 1, 2년에 걸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백 년 동안 걸쳐진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독립국가로서 자주국으로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에 뒷발치지 말아야 돼요. 지난 2017년도 탄핵 대선 때 우다웨이 중국 외상입니까? 외교부장이 후보들 다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찾아와서 사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물어보러 다 후보들 찾아다녔어요. 그때 내가 만나서 당사에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드를 왜 철수했냐? 북핵 때문 아니냐? 중국에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해주면 우리 사드 철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겠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이가? 그러지 말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을 차단을 해라. 그렇게 해서 북을 압박을 해야지 북핵 더 이상 전진을 안 시키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SLBM까지 개발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남 되물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쿼드 가입 문제는 저는 미국이 쿼드 가입을 요구를 하면 나토 핵 공유 협정처럼 우리도 북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예, 이어서 위안부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 한일 관계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왜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자유세계와 힘을 합쳐 협력해 나가야 할 때인데, 과거에 얽매여서 한일 관계를 다시 파탄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래를 향한 협력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 10억행입니까? 그 재단 만드는 거, 나는 그거는 크게 잘못한 것이다. 위안부에 관한 역사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치욕이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파탄나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예, 이어서 유광준 변호사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조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관계는 현 정부의 주장대로 좀 한 단계 더 높아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남북 문제는 좀 어떻게 그럴 것으로 후보님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남은 임기 동안 남북 정책을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선에 임박해서 빅이벤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후보님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제 휴전선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대북 정책은 이승만 시대에는 그게 반공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는 성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기자였죠. 노태우 시절에 와서 북방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보수 정권에서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취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북방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DJ하고 노무현 시대에는 햇볕 정책을 쭉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들은 햇볕 정책 3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햇볕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종북 정책입니다. 맹목적으로 북을 따라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비근한 예가 참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한미 군사훈련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그거는 크게 잘못한 것이다. 위안부에 관한 역사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치욕이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파탄나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예, 이어서 유광준 변호사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조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관계는 현 정부의 주장대로 좀 한 단계 더 높아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남북 문제는 좀 어떻게 그릴 것으로 후보님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남은 임기 동안 남북 정책을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선에 임박해서 빅이벤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후보님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견제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제 휴전선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대북 정책은 이승만 시대에는 그게 반공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는 성공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기자였죠. 노태우 시절에 와서 북방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보수 정권에서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취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북방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DJ하고 노무현 시대에는 햇볕 정책을 쭉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들은 햇볕 정책 3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햇볕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종북 정책입니다. 맹목적으로 북을 따라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비근한 예가 참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한미 군사훈련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국방에 관한 한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대통령인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정책은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은 첫째, 남북 불간섭주의를 천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온 그 조항입니다. 아마 3조인가 있을 거예요. 남북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두 번째, 체제 경쟁주의를 천명할 겁니다. 동서독처럼 너희들은 공산주의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그래 살고 어느 체제가 국민들을 위한 체제인지 체제 경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체제 경쟁에서 지는 쪽은 그건 흡수 통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을 서둘러다가는 전쟁의 위험만 커진다. 그래서 서두르는 통일 정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예. 이제 역대 대선 과정에서 남북 관계와 연관된 빅 이벤트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빅 이벤트.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 빅 이벤트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쇼는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쇼를 몇 번 해도 남북관계 좋아졌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하고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하는 그들하고 무슨 이벤트를 합니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핵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나토의 핵 공유 정책을 한국에도 하자고 미국 측에 요구를 할 겁니다. 이미 그거는 2017년도 10월에 워싱턴 방문했을 때 미 외교협회에서 내가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고르기 시간을 잠깐 갖고 개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노란목으로 주시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할 때 우리 후보님 예. 예상하기를 워낙 명쾌하신 분이고 그래서 단답형으로 예. 그 답변 시간 예. 자, 이제 개별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치 분야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 후보께서는 준비된 대통령, 본선 경쟁력이 우월한 대통령 후보로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준비의 방점이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셨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타후 후보보다 인기고 인기 추천에 상승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뭔지 또 진짜 본선 경쟁력의 요치는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청합니다. 준비를 해온 것은 지난 4년 동안 이제 대한민국을 맡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국민 소통을 또 어떻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나라를 선진국 시대를 정착을 시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고 최근에 제가 2030 세대의 소위 지지를 좀 받는 것은 그럴 겁니다. 아마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대답하고 거짓말 안 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2030 세대의 소통이 되니까 저는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이분들은 또 아주 소신이 뚜렷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각오가 분명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그래서 거기에도 제 캐릭터가 좀 부합하지 않느냐,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어서 윤소라 편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한참 중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이 후보 캠프 인사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후보님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역공전이다, 잘못된 정치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한다면 같은 국민의힘 진영이긴 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고소고발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거는 하지하책이죠. 그거 아마 다급해서 그럴 겁니다. 쫓기죠. 뒤집어지죠. 이제는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모양인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자멸할 겁니다. 스스로 자멸할 겁니다. 주위에서 그래 이야기해요. 가만히 놔두세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윤소라 편은 추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 대선에서는 사실 이제 중도층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결속해서는 대선을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층에 대한 그 외연 확장 방안, 또 방안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 대선에서 이념과 세대, 또 지역 가운데 주목할 만한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 나오면서 좌파와 우파를 뛰어넘는 국익 우선주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에 이익이 되고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좌파 정책도 수용할 수 있고 우파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 그 사례로 과거 국적법을 제가 이 좌파 정책입니다. 발의해서 통과시킨 일도 있었고 반값 아파트 법안은 이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그것도 통과시킨 일이 있었고 최근에 제기한 쿼터 아파트 제도도 이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라면 좌우를 가리지 않겠다. 그게 아마 외연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번 대선에 주목할 만한 변수는 호남의 변화입니다. 호남이 대선 때만 되면 90% 이상 뭉치고 우리는 뭐 5, 6% 그렇게 늘 전개되어 왔는데 저는 이번 대선에는 제가 나가면 호남의 변화가 상당수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호남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리고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유광준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후보님은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 광역단체장, 또 지난번에 대선 후보 등도 굉장히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정치 여정 중에서 가장 위기라고 느꼈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 여느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약점을 조금 보완하거나 아니면 지지층 확장에 좀 힘이 될 만한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후보님은 또 후원회장님을 또 부인으로 또 모시셨더라고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후원회장님은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네.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라면 성완종 사건 때죠. 그때 이제 연루가 됐을 때 참으로 암담하고 힘들었었는데 마침 그 사건이 무죄되고 말하자면 억울하다는 게 밝혀지는 바람에 상당히 다행스러웠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후원회장을 왜 부인으로 했느냐, 아내로 했느냐.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후원회장을 재력이 있거나 명망가나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후원회장을 제 부인으로, 제 아내로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탄핵 대선 때도 후원회장이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때도 후원회장이 제 아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든든하죠. 그리고 제일 대한민국에서 저를 많이 후원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제일 만만하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선거운동도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 크게 되죠. 예, 리얼 투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남공창동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후보님, 최근에 우리 후보님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가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경제 후보님들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분들과 비교해서 우리 후보님 안에 경쟁력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양해를 내주시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인성이 좀 그렇죠. 대통령 될 인성이 되느냐,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여태 본인의 행적이 옳았느냐, 수신 제거가 안 되는데 치국평 전화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파퓰리스트다, 경기도의 차베스다, 국가 채무가 천조 시대인데 다시
세계에 유례없는 전무한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다. 기가 막힌다. 기본금융, 기본주택 하는 거 보면 이 사회주의 배급제로 돌아가자는 건데, 국가재정이 천조시대인데 다시 나라를 거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대선하기가 아주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홍 후보님만의 어떤 장점, 비교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점. 예. 뭐가 있을까요? 이런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 그 훌륭한 사람들도 많던데, 지금 그 당내 투표로 1위 하는데 비결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도 많던데. 예. 예, 이어서 정치 분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이제 보수우파 재건을 평소 강조하셨습니다. 재건 방안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비방을 갖고 계신지 묘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보수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를 우리 국민과 함께 겪었습니다. 그 정부로부터 계승할 점을 하나씩 좀 꼽아주시고, 근데 이거는 극복해야 된다, 그다음 또 발전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수파 재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과거 제가 탄핵됐을 때 당의 후보로 나갔을 때는 우리 당 지지율이 4%였어요. 개별 직전이었어요. 그 당을 끌고 악정고투를 했는데, 지금 지지율 보면 민주당보다 우리가 나은 지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젠 재건이 되었다. 또 젊은 당대표가 가끔 성급한 실수도 하기는 하지만은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다. 그 바람에 제가 후보가 되면 아주 케미가 잘 맞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개성할 점은 실용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그런 실용주의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큰 실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불통으로 국정을 운용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가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개성할 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보다도 국민적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두 정부에서 이 대목이 가장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이게 문제점이었다, 하나씩 꼽으신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세월호 문제겠죠. 세월호 문제인데 그게 이제 안전 문제로 기착이 됐는데, 참 그게 대통령으로서는 불행이었죠. 세월호 사건을 터졌을 때 제가 경남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TV에서 생중계되는 걸 보면서 배는 기울어 가고 있는데 그 구조함정에 있던 사람들이 배에 뛰어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배 주위로 빙빙 돌다가 끝나는 것을 봤어요. 저거는 국가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원래 그게 해경은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입니다. 왜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침몰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해경을 왜 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는 침몰을 할 때도 뛰어가서 학생들을 대피를 시켜야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현장 책임자들의 무책임이 화를 더 키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대통령 차원에서 올라가면 안전 문제의 불감증이었다. 그 말도 이제 쭉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참 대통령이 참으로 안타깝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 네. 자, 이어서 김봉철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보수 우파 재건 말씀하셔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대표님께서는 당대표를 2번 하셨습니다. 여당 대표 한 번 하셨고 야당 대표 한 번 하셨는데요. 공교롭게 저도 그때 출입을 해서 대표를 가까이 뵀었는데요.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경선 룰 관련해서도 약간 좀 자본이 좀 있었는데 당대표 지금 40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당을 위해서 이런 조언이 있으시다면 선배 당대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경선 룰은 지금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저거 가지고 또 시비거리가 되는 게 본선 경쟁력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안을 할지 그 문항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걸 저런 식으로 봉합을 하느냐 내가 참 안타깝게 봤어요. 그냥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본선 경쟁력을 감안한다. 그럼 감안해서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물을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지금. 또 그거 가지고 아마 갑론을박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국민들도 일부 그래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다소 성급한 결정을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면 그 후보하고 젊은 당대표하고 케미가 아주 잘 맞을 것으로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네. 예. 뭐 개헌까지는. 네네네. 개헌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개헌 문제는 항상 그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정치부 기자만 관심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예. 국민적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예. 사실 개헌이라는 건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지 궁금하고요. 후보님께서는 양원제도입이나 대통령 국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간의 평가들을 보면 어떤 안이 중요한 것보다는 대통령이 되셔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좀 중요하다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홍 후보님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가 개헌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개헌할 때가 됐는데 개헌의 적절한 타임이 언제냐? 저는 그 발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개헌 공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개헌 방향에 대해서 저는 발표할 생각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중에서 중임제로 하고 양원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을 상원 150명, 하원 50명으로 100명 줄이고 그리고 헌법을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그런 헌법 체제로 만드는 것이 옳겠다. 뭐 물론 기본권 조항도 이제 세세히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개헌의 청사진을 펼쳐놓고 총선거에 시인임을 한번 개헌의 당위성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헌 중에서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것은 도를 없애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전국에 한 40개 정도로 통폐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3단계 지방행정체제에는 이미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2단계로 줄여서 전국을 인근 지자체와 정부 통폐합해서 한 40개로 만들고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2단계 체제로 바꾸는 게 옳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 구조조정할 것 좀 하고 통폐합하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정부의 고정비용도 줄이고 그 줄인 고정비용은 복지비용으로 돌리면 되고 그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저는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한다. 그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언론 분야 질문 김봉철 편집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공통 질문에서 언론 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셨고요. 중재법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예. 지금 여야 간 협의체에서 가장 이견이 보이고 있는 게 열람차단 청구권과 고의 중과실 추정 이런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 진영의 좀 해당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좀 막는 독소 조항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지금 발의된 걸 전부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태로도 언론 구제가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현행 법률로 새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언론중재법 외에도 지금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문제도 예. 있고 KBS 수신료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 이 포털의 권력화 때문에 포털에 대한 뉴스 유통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방송개혁 분야는 저는 EBS만 남기고 모든 방송은 민간시대로 가야 된다. 민영화로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는 폐지를 하고 EBS는 운영을 할 때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래 하고 또 지금 포털 문제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뒤에 시대적인 조류가 되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시대적인 조류를 거스르면서 우리가 포털을 억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언론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지난번에 야당을 할 때 포털 기사 배제 수열 맞추고 순서 맞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내서 결국 네이버는 그게 이제 링크를 했잖아요. 외부 언론하고 링크를 내서 자기들이 빠져나갔는데 아직 다음은 지금 옛날처럼 하고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포털의 지배력 강화 문제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개별 질문 분야, 경제 분야입니다. 남공창성 편집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후보님, 수도권 인구가 작년에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가지고 피 터지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국가 분양 발전 정책이 필요성이 없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공 후보님은 경남 지사를 지내시기도 하셨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분양 발전 구상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 지방균형발전론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억지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도 강요를 해보고 쭉 이래도 지방균형발전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교육, 문화 그리고 모든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타개하는 것으로는 4대 관문공학론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60, 7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요.
근데 고속도로 시대가 끝나고 21세기 들어오면 이제는 하늘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98%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은 공항이라고 있어 본들 동남아나 조금 댕기는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댕기는 그런 공항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늘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고 인천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항공화물로 우리나라가 대부분 첨단 제품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첨단 제품 수출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첨단 제품 생산업체들이 수도권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관문공항론을 세워놓은 것은 전국을 골고루 균형 발전하자. 광주 전남은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해서 무안에서도 유럽 갈 수 있고 미주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공항시설을 만들어주면 전남, 광주, 전북 도민들은 전부 500만 이상은 그쪽으로 가고, 거기다가 화물 물류도 무안공항으로 날아갈 거 아니냐. 불경 840만의 사람들과 화물 물류는 가덕도 공항으로 전부 가거라. 거기 중심으로 하고, TK 신공항은 충청도 TK 1000만 인구가 그쪽으로 가서 이용을 하고, 또 항공화물 수출도 그쪽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 첨단 산업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또 수도권에서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공장 부지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지방에 가면 5천 원, 만원 하는 땅도 천지인데, 그래서 산업 재배치를 하자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기초시설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지방의 의료를 좀 기술을 서울과 비슷하게 향상시키는 그런 국가시책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부산서도 걸핏하면 아프면 KTX SRT 타고 서울로 올라와요. 대구도 그렇고. 교육도 그래요. 지방교육이 정상화되면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문화도 그래요. 오페라도 지역에서 이게 충족하게 되면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지방에 있는 의료, 교육, 문화, 그리고 산업 재배치, 그리고 4대 관문공항, 이걸 열어가지고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지방이 소멸 안 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잘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잘 되지. 그걸 전혀 해주지 않고 여태 기관을 지방에 보내본들 뭐하냐, 이게. 그 사람들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리는데, 가족도 안 데리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4대 관문공항과 의료, 교육, 문화를 지방 수준을 대폭 올리는 것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고 저는 생각 중입니다. 예. 이어서 유광준 편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현직 경제부총리마저도 지금 국가 재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반대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은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여러 해법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로 연금 개혁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근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연금 개혁 논의는 뭐 대선 국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화두지만, 그래도 국가를 이끌게 된다면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공분야 연금 개혁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금방 산업 재배치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산업 재배치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우리 산업의 구조 전반을 개편해야 된다. 이를테면 굴뚝 산업에서 정보화 산업으로 산업 체제를 좀,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캠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끝나면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산업 재배치 문제도 그것은 첨단 산업들은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 공항하고 바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관문공항론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첨단 산업들을 재배치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첨단 산업이 재배치되면 인력 수급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 80% 정도는 지역인 인물로 채우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사회 분야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패널 질문해 주시죠. 원금개혁이랑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평소에 귀족노조라는 말을 하시면서 노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내셨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고, 이를 좀 고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보님의 최근 공약들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제 폐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노조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런 공약을 내신 배경 설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성노조의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환경노동위원회만 5년 3개월을 있었습니다. 나 환경노동위원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노동조합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강성노조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 봤잖아요. 구속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그 집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최근에 어느 자동차 회사가 팰리세이드가 불티나게 팔리는데 이게 정설이 안 돼요. 노조에서 반대하니까.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팰리세이드가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걸 갖다가 하려면 라인 정설을 해야 되는데 라인 정설을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이걸 강성노조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본래적인 노조로 돌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순환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죽답답했으면 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서 내 강성노조를 정상화시키겠다. 그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5년 전 대통령 나올 때는 이게 그리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올리고 난 뒤에 여기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컸어요.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도산지경까지 갔어요. 지금 24시간 편의점이 없어졌잖아요. 밤에 아르바이트생 앉혀놓으면 말하면 임금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어질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자영업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제는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 규정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국가에서 무슨 이익을 주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징치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주 52시간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후보처럼 120시간 일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켜져야 할 경우가 있고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직들. 한번 연구에 들어가면 집중하느라고 주 52시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탄력적인 운용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근로자한테는 좋죠. 근데 그걸 줄이는 만큼 노동 생산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보장이 안 되고, 그 노동 생산성이 보장이 안 되는데 줄여놓고 월급 그대로 달라. 이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 52시간 문제도 강행 규정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 일정 수준까지 잠정적으로. 이거는 좀 임의 규정으로 두고, 권고 규정으로 우선 두고, 지키는 작업장에는 국가에서 특혜를 주고, 지키지 못하는 작업장에는 이걸 처벌은 하지 말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윤소아 패널 질문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사회적 갈등 가운데서도 이 남성과 여성, 젠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좀 지역적인 문제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해서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 후보님께서는 당선이 되시면 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을 논할 시대는 지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휴머니즘을 논의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정책이다. 양성평등 문제는 지금 끊임없이 우리 각 법제 하에서도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양성평등 문제가 보장이 안 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법을 다시 양성평등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면에 내세워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여성들을 공개하고 여성들은 또 젊은 청년들을 공개하는,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 해소하면 되죠. 그리고 여가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걸 무슨 젠더 갈등 문제로 몰고 가는 것도 나는 옳지 않은 게, 저는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처를 대폭 통폐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행정부처가 있죠. 그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예컨대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왜 따로 있습니까? 외교 통일부로 하면 되죠. 지금 대북 문제가 외교의 문제 아닙니까? 응? 지금 사실 우리 헌법에는 부정이 되어 있지만 북한도 지금 엄연히 유엔 가입된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외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 통일부 따로 둘 필요 없다. 그리고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를 왜 따로 두냐? 그걸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산업부하고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왜 따로 두냐? 그거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각부가 17부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통폐합해서 부처를 줄여야 돼요. 걸핏하면 어제 어느 단체 가니까 보건부만 떼가지고 또 새로 만들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또 새로 만들고 이러자. 그래서 나는 부처 통합주의자다. 이게 무슨 이익단체의 주장만 있으면 이 부처 떼가지고 새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국가경영을.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가부 통합 문제도 효율성 문제로 보고 또 국가 예산에 절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무슨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네. 자, 열띤 토론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자, 2개의 질문을 남겨놓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방, 안보, 외교 분야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후보님은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의 급변 사태가,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면 우리가 작계 5029부터 시작해서 작전계획 5029가 한미 간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치밀하게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올 경우에 우리의 대처 문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가장 중요해진 문제가 북핵 문제죠. 핵을 어떻게 우리가 한미가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가 이제 핵심 의제가 되어 버렸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작계 5029 문제하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한미 간의 대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질문, 남궁성선 의원께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예. 후보님 아까 외교안보 현안 답변하시면서 한미 자유동맹하고 한미간 나토식 핵공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동맹인 미국과 불광인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있습니다.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 대외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의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핵 공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구소련이죠. 구소련 시대에 소련이 나토 전선에 퍼싱2 핵미사일을 포함해서 대규모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제일 위협을 느낀 나라가 독일입니다. 서독입니다. 슈미트 수상이 미국에 나토 전선에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슈미트 수상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핵 개발을 하겠다. 그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복을 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터키, 이탈리아, 나토 5개국에 합니다. 해놓고 거기에 핵 공유 협정을 맺습니다. 이 핵을 발사할 때는 미국과 그 주둔국이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합의해서 누르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합니다. 이게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5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미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외교 정책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외국 원수들만 와서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핵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야당 대표가 왔다고 하니까 거기 초청돼서 내가 갔습니다. 가서 연설을 하면서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라.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독일 못지않게 원자력 발전소를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재처리하면 1년에 1000기 정도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 원료도 있다. 돈도 있다. 기술도 있다.
그리고 IAEA 10조를 보면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다. 북이 핵이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손발을 묶으려고 하느냐? 유럽보다 더 위험한 전선이 남북 전선이 아니냐? 러시아는 통제 가능한 나라지만은 북한이 통제 가능한 나라냐? 너희 나라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어주지 않으면 독일 슈미트 수상이 하던 대로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 5년 전에 미 외교협회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정책은 5년이 지금이라도 더더욱 유효합니다. 최근에 북에서 SLBM까지 개발을 했어요. SLBM이라는 것은 이거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쏘아올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핵 방공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잠수함이 태평양 어디 바닷속에 들어가서 미국을 향해서 쏘아버리면 핵 방공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주장하는 핵확산 금지조 그 종이 쪼가리 하나만 믿고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나토보다 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꼭 이런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니 나 그런 소리 하는 거 듣고 너가 안방에 핵탄두가 떨어질 날도 올 수가 있다는 거는 왜 생각하지 못하냐. 그래서 입으로만 평화 외치다가 이제는 핵의 노예가 됩니다. 최근에 한미 군사훈련을 김정일이가 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못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못하잖아요. 하지 마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이 꼴입니까? 그 저보고 강경 하는데 그게 왜 강경입니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강경이라고 이야기해서 안 하고 그러면 온건하게 굴종해서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5년 한 이 정권 하에서 핵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미국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SLBM까지 개발해버렸으면 미국도 이 문제를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합니다. 나토에 전술핵 배치한 걸. 그거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러시아가 대규모로 핵미사일을 후퇴시킵니다. 철수합니다. 예. 예, 답변을 뭉변으로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김봉철 편을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이제 흥분하셔서, 다른 건 아니고 코로나가 일상안에서 너무 코로나 관련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현 정부의 방역과 백신 관련은 통틀어서 방역 대책에 관련해서 잘하신 점 하나랑 아쉬운 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가 곧 시행 예정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드 코로나에 대한 홍보님의 생각 짧게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방역 쇼는 기가 막히게 했다. 그리고 방역은 전반적인 실패작이다. 이미 처음에 백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피사게 웃돈을 주서라도 백신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 그 구입도 안 하고 미적거리면서 국민을 옥죄는 방역 쇼만 하다가 세월 다 보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내가 2달 전에 이미 페이스북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빨리 땡겨야 된다. 안 그러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자. 경제 주체들이 다 쓰러진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처음 아마 정치권에서 제기한 게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춰라. 응? 그래 이야기했는데 백신을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 루마니아에서 거지 동냥하듯이 얻어오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응?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당기려면 국민 70% 이상 최소한 2차 접종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걸 마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빨리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백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기처럼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자, 이렇게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수고하셨고요. 자, 전체 총화해서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좀 격한 말씀도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북핵에 관한 문제는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냥 말하기 좋은 말로 평화 이야기해서 지켜지는 게 평화는 아닙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무장 평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건 굴종이고 굴복이고 노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통령이 되려면 강단이 있어야 되고 결기 있어야 되고, 응?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도 불사하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그저 김정은이 시키면 예예 하면서 꼬리 내리고 삶은 소대가리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대통령은 안 될 겁니다. 적어도 5년간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토론회 홍준표 후보 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잘 검증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 판단을 돕는 서포터즈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홍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장경을 잘했어요.